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20일 오전 11시 23분입니다. 지금 일본 히로시마에서는 G7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고 여기에 초청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했습니다. 원폭 피해 동포들과 만났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원폭 피해자들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니까 참 너무 늦었습니다. 어제 행사에 참석한 동포 19명 대부분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서 원자폭탄이 투하됐을 당시 피해를 입은, 그러니까 피폭 1세대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늦게 찾아뵙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2박 3일간 히로시마에 머물며 한국인 희생자 위령비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찾아서 참배할 예정입니다. 히로시마는 1945년 8월 6일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이 투하된 곳입니다. 당시 히로시마 인구 33만 명 중 약 40%인 14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사망자 중에는 한국인도 2만여 명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G7 정상회의가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것은 뜻이 있습니다. 주 논의 대상은 우크라이나 지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유럽 국가에서는 F-16, 미국이 만든 F-16 전투기를 제공하자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F-16 조종사를 훈련하는 것에 일단 동의를 했습니다. F-16이 우크라이나에 지원되어 가지고 우크라이나가 반격작전에 성공을 하면은 러시아 방어선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푸틴이 손을 들 것이냐, 아니면은 핵폭탄을 쓸 생각을 할 것이냐,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히로시마에서 원폭 피해자들을 추념하면서 G7 회의가 열리는 것은 앞으로는 절대로 핵폭탄을 써서는 안 된다는 세계적 여론을 환기시킨다는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세계에서 첫 번째 원자폭탄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배경 설명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자폭탄이 8월 6일, 8월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그 시간대에, 그 날짜에 떨어지지 않았더라면은 한국은 지금 공산화되었을 것이고 우리는 김정은 치하에서 살고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역사가 급변할 때는 순간의 선택이 장기적인 운명을 좌우하는 라는 것을 이 원폭 사건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원자폭탄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아인슈타인과 관계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특허국 말단 지원으로 일하고 있던 스위스 수도 베른에서 그가 쓴 유명한 논문이 특수상대성 이론입니다. 이 특수상대성 이론에 당시에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던 공식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E = mc 제곱입니다. E는 에너지고 M은 질량이고 C는 빛의 속도입니다. 빛의 속도의 제곱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분해되면서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물질이 에너지로 바뀌는 경우에 또는 어떤 물질이 합쳐져 가지고 이 무게가 질량이 변화하는 경우에 그 없어진
물질이 어마어마한 에너지로 변화한다 하는 게 E 이꼴 MC 제곱이라는 요 간단한 공식입니다. 이 공식에서 원자력 발전소도 만들어지고 원자 폭탄도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런데 1939년 8월 제2차 세계대전 발발 한 달 전에 미국 프리스턴 대학 부설 연구소 연구원으로 있던 엘버트 아인슈타인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헝가리 출신 물리학자 레오 스질라드였습니다. 그도 아인슈타인처럼 나치를 피해 독일에서 미국으로 망명 온 유대인 과학자였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탈리아 출신 물리학자 엔리코 페르미의 부인이 유대인입니다. 무솔리니의 탄압을 받고 미국으로 피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엔리코 페르미와 함께 흑연을 감속제로 이용해가지고 최초의 연쇄 반응을 성공시켜서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원자로를 만든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질라드는 친구인 아인슈타인에게 나치 독일의 과학자들이 핵 분열에 성공하였으며 연쇄 반응 실험에 몰두하는 것 같다면서 가광할 신무기를 만들 위험성이 높아졌고 이것은 당신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발견한 질량 에너지 등식인 E 이꼴 MC 제곱이 핵폭탄 개발의 원리가 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의 설명을 듣고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핵 분열과 연쇄 반응이 핵폭탄 제조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스질라드는 미국이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올리자고 했어요. 초안은 스질라드가 쓰고 아인슈타인은 교정을 보고 서명을 했습니다. 이 편지는 아인슈타인 스질라드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편지를 전달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스질라드는 최초로 대서양 횡단 비행에 성공해가지고 국민적 영웅이 된 찰스 린드버그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린드버그는 독일 계통인데 그는 고립주의자이고 친나치 인물임을 알고는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편지는 결국 알렉산더 sak스라는 루스벨트 대통령의 친구를 통하여 전달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1939년 10월입니다. 그해 9월 독일의 폴란드 침공 직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물리학자가 보낸 편지를 받은 루스벨트 대통령은 군사문제 고문인 와트슨에게 이 편지를 건네면서 행동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과학자들로 급조된 위원회는 대통령에게 대응책을 건의해가지고 결국은 육군이 관할하는 핵폭탄 개발을 위한 맨해튼 계획이 시작됩니다. 맨해튼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뉴멕시코 주의 로스 알라모스의 연구소를 중심으로 전개된 맨해튼 계획에는 한때 13만 명이 종사하였고 20억 달러, 요사의 가치로는 230억 달러가 들어갔습니다. 90%의 돈이 원자로 등 시설을 짓는 데 쓰였고 10%가 폭탄 제조 설계 등에 쓰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당초 핵개발 계획이 느리게 진전되자 1940년 3월에는 다시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베를린에서 우라늄 프로젝트가 급진전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은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아인슈타인도 참여시키도록 지시하였으나 아인슈타인은 감기에 걸렸다면서 자리를 피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1945년 3월이 되자 종말이 가까워진 독일이 핵폭탄을 개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미국의 핵개발에 핵심적 역할을 한 스질라드는
이제 생각이 바뀝니다. 원자폭탄의 파괴력을 알고 있으므로 이 사용을 이제는 중단시키려고 합니다. 원자폭탄 개발하자고 꼬드겼던 사람이 이제는 중단시키려고 합니다. 스질라드는 다시 아인슈타인을 찾아가서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달라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스질라드 등 과학자들을 만나줄 것을 건의하는 편지를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보냈으나 대통령은 전달된 편지를 읽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루스벨트가 1945년 4월 12일에 죽은 뒤 이 편지가 집무실에서 발견되어 트루먼 후임 대통령에게 전해졌습니다. 트루먼은 편지를 번스 국무장관에게 주었고 번스는 스질라드를 만났지만은 그의 건의를 묵살했습니다. 스질라드는 독일이 망한 후에 핵폭탄이 일본에 투하될 것임이 이제는 확실해지자 맨해튼 계획에 참여한 70명의 과학자들로부터 서명을 받아가지고 1945년 7월 17일에 트루먼 대통령에게 단원서를 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평화주의자가 됐어요. 이 단원서에서 스질라드는 우리가 개발한 원자폭탄은 첫 단계에 불과하고 앞으로 이를 발전시킬 경우 거의 무한한 파괴력을 갖게 될 것이라면서 사용하기 전에 먼저 일본에 최후 통첩을 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즉 미국이 일본에 요구하는 조건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뒤에 일본이 이를 거부하면 그 이후 신중하게 판단해서 원폭 사용을 검토해달라고 건의를 한 겁니다. 이 단원서는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원자폭탄을 쓰지 않고 재래식 무기만 가지고 일본의 상륙작전을 펼 경우에 미군 피해는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미국 정책 결정자들은 전쟁이 끝난 뒤에 원자폭탄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를 사용하지 않아 자국민이 엄청난 인명피해를 입었다라는 비난을 정치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맨해튼 계획을 지휘하던 글로브 장군은 스질라드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고 서명자 거의 전원을 해고해버렸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죽기 전에 핵폭탄 제조 요청 편지를 쓴 걸 후회하면서도 독일의 핵개발 정보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자신을 합리화했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 자신은 맨해튼 계획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FBI가 그의 평화주의적 성향으로 해서 보안에 위험을 줄 인물이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핵폭탄은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그러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지게 되었느냐 하면 여기에 핵심적인 인물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헨리 루이스 스팀슨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때 미국 전쟁성 장관이었습니다. 전쟁성 장관이라고 하면 국방장관으로 오해를 하는데 육군 장관입니다. 육군을 담당하는 장관입니다. 그때는 육해공군을 총괄하는 국방부가 미국에는 없었습니다. 이 스팀슨은 공화당원이었으나 민주당인 루스벨트와 트루먼 정권 하에서 요직을 맡았습니다. 국익만 생각하는 불편부당한 자세 덕분이었습니다. 1945년에 그가 원자폭탄 투하를 결정할 때 나이가 78살이었습니다. 미국 지도부 인사들 중에서 최연장자였고 공직 경력이 가장 화려했습니다. 이런 권위로 해가지고 대통령도 그를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팀슨은 1893년에 마벨 웰링턴 화이트와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여행을 일본 교토로 갔습니다. 스팀슨은 교토의 아름다움에 취했습니다. 일본인들의 정직과 예절에 반했다고 합니다. 1945년 미국 전쟁성은 개발에 성공한 원자폭탄을 투하할 후보지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1차 후보지로 추천된 곳은 히로시마, 교토, 니가타, 고쿠라였어요. 이들 도시는 그때까지 폭격을 당하지 않았으며 군 시설이 있었어요. 스팀슨은 교토를 제외시켰습니다. 신혼여행 때의 좋은 인상이 한 이유였겠지만은 일본 정신이 담긴 한때 천황이 여기서 한 1000년을 살았으니까 이 도시를 파괴하면은 민심이 흉흉해져 가지고 전후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
공식적인 이유였습니다. 원폭 투하지 선정위원회는 제외된 교토 대신에 나가사키를 집어넣었습니다. 이때부터 나가사키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1945년 8월 6일 새벽 사이판 섬 옆에 있는 티니안 섬을 출발한 미군의 B-29 폭격기는 오전 8시 15분 히로시마 상공에서 우라늄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리틀보이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570m 상공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7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 뒤 후유증으로 더 많이 죽었습니다. 그 3일 뒤 8월 9일 새벽 나가사키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소련의 대1 선전포고를 이날은 소련이 대1 선전포고를 하고 만주를 침공해가지고 한반도로 물밀듯이 내려오고 있을 때입니다. 소련군이 이날 오전 티니안을 이륙한 미군 B-29는 요코하마 상공에서 호위 전투기와 합류한 뒤에 목표지인 큐슈의 북쪽에 있는 도시 고쿠라 상공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고쿠라의 하늘은 안개와 연기에 덮여 있었어요. B-29는 몇 번 상공을 선회했으나 투하 목표물을 육안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기름이 지금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장은 이럴 경우에 선정한 이 대체 목표지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게 바로 나가사키였습니다. 나가사키 상공에 도달하니까 여기도 구름이 끼어 있었습니다. B-29가 마지막으로 상공을 선회하는데 구름이 갈라지면서 아래로 미쓰비시 중공업 공장이 보였습니다. 그 길을 향해서 팬맨이라고 별명을 붙인 플루토늄 원폭이 투하되었습니다. 약 500m 상공에서 터졌습니다. 오전 11시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 플루토늄탄은 폭발력이 TNT 기준으로 2만 톤이었습니다. 히로시마 원폭은 우라늄탄인데 그것보다 40% 더 강한 폭발력이었으나 나가사키에는 산이 많아가지고 죽은 사람은 조금 적습니다. 스팀슨의 교토 편애로 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이 나가사키인 셈이었습니다. 히로시마와 마찬가지로 나가사키엔 한국인들도 많았고 미국인 포로 수용소도 있었습니다. 이 수용소에 있던 미군 포로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한 국가 지도자가 외국의 한 도시에 대해서 깊은 애착을 가졌다는 것이 수십만 명을 살리고 수십만 명을 죽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 스팀슨 장관은 일본이 항복한 뒤에 천황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포츠담 선언으로 연합국은 일본에 대해서 무조건 항복을 요구를 했는데 일본은 천황제를 유지하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항복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걸 미국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천황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가장 큰 설득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전란, 쿠데타 등을 거치면서도 오래 살아남은 역사적 건축물들의 공통점은 아름다움이라고 합니다. 아름답게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한다는 거죠. 또 교토가 너무나 아름다워 가지고 교토를 원폭 투하 후보지에서 빼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아름다움의 설득력이죠. 근데 한국은 좀 예외입니다. 김영삼 정부가 부수어버린 옛 중앙청 건물은 한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무대였던 건물이었습니다. 조선 총독부 건물이었기도 하지만은 해방 후에는 중앙청으로서 한국 현대사의 한복판에 있는 이 아름다운 건물을 김영삼 대통령은 민족 정기를 수호한다면서 폭파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름다움과 역사성을 알아보지 못한 대통령에게는 그 아름다움도 아무런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무식보다 무서운 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미국이 원자폭탄을 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군은 1945년 말에 일본에 상륙할 예정이었고
소련군은 이미 8월 9일에 만주를 침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원폭 투하가 없었더라면 일본의 항복이 늦어져 한반도 전체가 남하하는 소련군에 점령되어 공산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폭은 일본의 조기 항복을 불러서 38선 이남을 자유지역으로 확보하도록 하였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원자폭탄을 일찌감치 써가지고 소련군이 참전하기 전에 8월 9일 이전에 예컨대 8월 초에 썼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는 소련군이 참전할 명분이 없어지니까 한국은 분단되지 않고 통일 조국이 되었을까요? 다 역사의 과정입니다. 역사의 과정은 그냥 심심풀이로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